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4부,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친정에다가 강펀치를 날리나요? 친정은 맞나요? 친정 아니에요? 한번 배지도 다셨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래 뭐 정치권에는 늘 저가의 동침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회 원구성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자정까지 국민의힘이 원구성안을 내지 않으면 단독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논평을 통해서 세 멋진 글자로 민주당은 법대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그것을 맘대로라고 읽고 있습니다. 네. 그 192석의 거대 야권, 특히 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네. 22대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조하지 않고요. 뭐 답정너식이죠. 그러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국민의힘 너는 답만 하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의장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아니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을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원식 의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강성이다. 그렇죠. 이른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네. 아마 정말로 우원식 의장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안을 내놔야겠죠. 예를 들어서 국회 운영위원회하고 법사위를 포함해서 핵심 몇 개는 국힘이 해야겠다. 어쨌든 안이니까 그렇죠. 안은 내놓고. 저희 안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왜 안을 내놓으라고 지금 의장이 그러고 18개 중에 11개 대 7개 나누고 법사위 운영위는 우리가 갖는다. 이게 기본적인 안이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렸었는데 법사위 운영위 중에 지금 법사위는 민주당이 반드시 갖고 가야겠다고 해갖고 안 되는 거지.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 적어서 드리세요, 의장께. 그럼 민주당에서 안을 받아놓고도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협상이 필요했던 거고, 항상 새로운 국회가 시작할 때는 원 구성과 관련해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근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서 소위 개점 휴업 얘기가 또 안 나오도록 서둘러야겠죠. 어쨌든 협상의 산물이잖아요. 이건 국회법에 정해진 규칙은 없거든요.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네. 하여튼 이 법사위를 사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돼 연금 개혁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자, 정부와 여당의 연금 개혁안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연금 개혁안을 정치권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개혁안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건 괜찮은데 자꾸 지금 구조 개혁 빠진 모수 개혁만 얘기하고 있는데, 모수 개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 늦추는 것을 굉장히 오래 연장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모수 개혁에는 미래와 청년 세대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을 반드시 동반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뜬금없이 21대 국회 한 3, 4일밖에 남겨놓지 않고 이 연금 개혁 얘기해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좀 의심을 사기도 했었는데, 한 번에 할 때 구조개혁, 모수개혁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인가 얘기했었잖아요. 22대 국회는 반드시 초반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왜 구조개혁을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구조개혁은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조개혁하고 모수개혁은 따로 갈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명확한 입장입니다. 연금개혁의 전문가. 네, 전문가시죠. 그 얘기를 그전부터 했으면 모르겠는데, 국힘이 구조개혁 얘기를 꺼내든 거는 민주당 쪽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시키자 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44%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국힘이 갑자기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구조개혁을 하려면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뭐 다 놓고 연금이란 연금을 다 놓고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논의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거 5년 10년에 끝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부담률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것은 양당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저는 일단 이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에 반대예요. 그래요. 국민 부담이 너무 커져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금 9%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4.5%씩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13%로 높이면 6.5%씩으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는 13%를 온전히 다 부담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 주장대로 보수개혁을 하잖아요. 정부 여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쥐어지는 돈이 확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부담을 높이는 거를 논의하기 전에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자.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것부터 하자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 주장이에요. 국민연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뭐 투자 아무렇게나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사실 이 연금 개혁이라는 게 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뭐 투표만 하면 80% 이상 그 득표율을 얻잖아요. 네. 그런데 연금 개혁 한번 잘못했다가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연금 개혁 한 지도자치고 연임에 성공한 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무원 연금 건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굉장히 좀 힘이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저는 그래서 22대 국회 지금 열었잖아요. 네. 그 상임위 뭐 협상 끝나자마자 이 연금 특위 반드시 가동해서 이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네. 지금의 집권 세력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지금 얘기 내놓는 거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맨날 야당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야당이 먼저 치고 나오면 그게 아니고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진작부터 하던지 왜 막판에 갑자기 되지도 않을 구조개혁을 꺼내들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없다니요. 감세 정책 해갖고 지금 경기 활성화 민간 부분에 활력을 제고하겠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우리가 감세 정책 내니까 마지못해 끌려 나와서 네. 그럼 뭐 종부세라든가 상속세 이것도 그러면 민주당도 좀 신경 쓰겠습니다라는 스탠스를 네.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민간 부문에 활력을 제고하는 게 그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연금 개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되려면 네. 구조개혁과 보수개혁이 동반돼야 된다 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그 논의되고 있는 감세와 관련해서도 촉발점은 어디냐면 민주당의 당내에서 적어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내지는 폐지 논의가 나오면서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종부세를 비롯해서 최근에 상속세까지 논의가 활발해진 거지. 예. 국힘 쪽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슈는 없어요. 사실 지금. 이게 언론 환경상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이 정책적 특히 민주당에서 내놓으면은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더라도. 또 언론 환경도 그렇지만 국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네. 국회가 사실 우리가 108석 너무 좀 소수 집권 여당이라는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국회 심판론과 관련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네. 그게 이 정권 심판론에 조금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국정을 아주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맘대로 하거든. 아니 알겠습니다. 너무 맘대로 하는데 이게 올바르지 않아 방향 좀 자체가요. 개인 아니, 의견으로. 국정 운영의 예. 방향은 사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향점은 맞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 네. 그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나침반 방향은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총선에 드러난 민심도 이걸 고쳐서 잘 써보자는 거지 바꾸자 이건 아니잖아요. 총선은 뭐 지역별이니까. 총선 민의를 네.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계속 간펀치를 알고 힘들어질 계신데요, 거예요. 우리 오늘 김용남 왜 이렇게 펀치가 의원님? 막 날리죠? 네. 아니 제가 대왕고래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그래, 그래요. 아니 대왕고래 왜 열받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 석유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좋죠. 네.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의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부산 엑스포가 떠오르는 거는 완전히 저하고 100% 일치해요. 오, 그 당으로 부산 갑니까? 엑스포의 트라우마가 떠올라요. 정말 이거는. 근데 그래도 의장님 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웨인 그레이치키가 시도하지 않은 슛은 100% 빗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야. 뭘 해봐야 나오죠. 그리고 이 20% 채굴 그 가능성이라는 건요 상당히 지금 높다는 걸로 나오는 네.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저는 이거 진짜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국민 세금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국민 네. 세금으로 왜 하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채굴해갖고 2천조 원의 경제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민간 기업에 그거 다 줬다가 민간 기업이 채굴권 다 가지면 그러니까요. 그때는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뭐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비판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취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입니다. 야, 오늘 만물 박사. 영원 막 나오네요. 뭐 아니, 국민들한테. 20%의 가능성은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보이는 액트지오에서만 죄송합니다. 액트지오에서만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걸 20%를 뭐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15년 동안 탐사를 진행해 왔던 호주의 세계 굴지의 석유 탐사 기업인 우드사이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그래서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연 매출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도 못 내던 액트지오에다가 50억 60억씩 주면 어떤 의견서는 안 만들어 오겠어요? 지금 뭐 10시부터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복수 내지는 어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탐사 업체에다가 의뢰한 것도 아니고 이거 엑손모빌에서 한 30년 근무하다가 이제 연세도 많으셔서 퇴직하고 집에서 1인 기업 사실상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몇백만 불 주면서 거기서 언급된 20%의 가능성을 갖고 지금 5천억을 일단 때려 붓겠다? 아니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 황당해요 이거는. 아니 그런데 네. 그게 우리가 동해에서 가스전 개발해서 실제로 상용화를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있어. 이제 채굴이 다 끝났지만 그동안 이 동해의 이런 그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채굴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전반적인 이 탐사 기술도 발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브레오 박사가 이번 그 금세기 최고의 네. 그 권위죠. 채굴권을 예. 가졌었던 어디 가이아나인가요? 가이아나 광구도 했었고. 개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고 네. 저는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백만 불의 컨설팅료를 주면은 그에 맞는 그 자료를 내놓을 것이다. 아 이건 너무 이 그분에 대한 아, 명예훼손이다. 무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 일단 봐야겠죠. 네, 사실관계 좀 정리하고요. 보도자료, 정부 보도자료는 동해 심해가스전은 근본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완료된 것이다.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는 07년부터 15년간 탐사를 진행해 왔지만 우드사이드가 자료를 통해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단계에
유망 구조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니 우드사이드가 여기서 만약에 천연가스나 석유가 나오면 50%의 지분을 갖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처럼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면 시추공 하나 뚫으면 20%의 가능성이 있을 정도라면 50%의 지분을 확보했던 우드사이드가 왜 철수를 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그거는, 얘기하는 건 예. 뭐 100% 여기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조심스럽게 해야죠. 적어도 복수의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어야 되고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보이는 회사에 그 사람 말만 믿고 이렇게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할 일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 회사 우드사이드는 다른 호주의 자원개발 회사와 합병하면서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에서 철수를 했다라는 게 보도자료 입장입니다. 아무튼 간에 석유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뭐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히 네. 지켜볼 일이라고 지켜볼 생각하고요. 네. 이것은 충분히 그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아니 예. 대통령 말씀대로 차분히 지켜보셨어야죠. 아이고, 차분히 그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긴급 브리핑 해갖고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 140억 배럴 네. 또 삼성전자 전체 시총의 5배의 경제적 가치 이렇게 창립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호들갑을 떨 일이냐고 이게 아니, 지금 국정 운영과 관련해 갖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조용히 추진했어야죠 당연히. 국정 운영과 관련해 갖고 그동안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를 민주당이 계속 쓰여왔었잖아요. 그리고 네. 앞으로 이런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말씀하셨었으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이행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예. 분들이 많아서 예.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겠습니다. 뭐 예. 긍정적으로 평가할 아니 수 있는 얼마 전에 거잖아요. 경험도 있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역전했다면서요. 예, 29표 정리하겠습니다. 달랑 받았죠 그때. 그 댓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공위성은 왜 쏩니까?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뉴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의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호와 기내식 의혹에 난리가 났는데요. 뭐 직접 김정숙 여사가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정숙 여사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네. 환영합니다. 환영한다.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로 지목되는 의원들도 빨리 고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러면 실제로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할 거고 그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정숙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현 정부 기내식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타기라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이 핵심은 김정숙 여사가 공식 직함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인도에 여행을 간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뭐 기내식 비용이 얼마다라는 것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대통령 순방 비용과 그런 비교해라. 아니, 대통령은 공식 그 나라를 대표하는 네. 국가 원수로서 가는 거고 김정숙 여사가 간 것과는 그 질적으로 다른 그 얘기인데 네. 여기를 같은 값으로 대치시키는 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물타기다. 예. 일단 기내식 비용과 관련해서 기내식 그 1인분에 한 끼에 44만 원씩 지금 계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기내식이 나올 수가 없다. 미리 정해진 메뉴가 그대로 나올 뿐이다라는 게 해명이잖아요. 그러면 44만 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갑자기 뭐 다른 일반 손님한테는 4만 원 받던 거를 10배 이상 청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유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내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똑같은 메뉴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 식사와 곁들여지는 술을 아주 비싼 거가 제공이 됐다든지 그건데 그 비행기 높은 그 고도에서 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먹는 술은 맛도 없거든요. 여기 땅에서 먹을 때하고 달라요.
과연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죠. 네. 다른 데 돈 쓰고 그 항목을 기내식 비용에 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큰 문제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용인데. 그렇죠. 그거는 네. 전용 예산 내지는 횡령의 전용인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갖고 예. 김정숙 여사가 고소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환영한다고 한 얘기도 네. 이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왜 순방이 됐었는지 그게 네. 사실 김정숙 여사는 공식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요.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김건희 여사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으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러니까 지금의 이 환경에서라면 특검 넘어서요. 지금 탄핵간다고 뭐 엄청나게 난리였겠죠. 네.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이 김정숙 문제와 여사,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뭐 옷 관봉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사실은 그 회고록을 내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또 이번에 또 치졸한 시비다 하면서 반박을 이어갔어요. 의상 외교도 있는데 이걸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대한항공에 물어봐라. 저도 그래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은퇴하면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참전하면서 네. 논란의 중심에 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4.10 총선에서도 PK 지역에서 파란 옷 입고 유세 다니는 거 보셨죠? 네. 그게 뭐 역효과를 내서 PK에서는 우리가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더 네. 지금 현실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물론 국가 전체 예산이 600조 원이 훨씬 넘는 상황에서 지금 기내식과 관련한 게 금액이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금액 내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표현대로 하면 치졸한 시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느냐. 그렇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세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바른 자세겠죠. 그거 뭐 돈 6천만 원 갖고 10이냐 이거는 저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나가 됐군요. 펀치를 다른 데로 날리셨군요. 이번에는 전당대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2인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2인 지도 체제 뭡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의총에서는 현재와 같은 단일 지도 체제를 네. 유지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나 이제 구체화돼서 의견으로 제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선거가 진행되면요. 이렇게 2인 지도 체제로 간다 그러면 지금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인 지도 체제를 수용하면서까지 당권에 도전하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나랑 정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내가 말고 부대표를 맡았다. 이거 말이 안 미국 되죠. 부통령제는 러닝메이트니까 같이 뛰는 사람이고 예. 상대편에서 뛰었던 사람이 나 다음에 부대표를 맡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체제에서 선거에 나오려고 할까요? 전 그게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시스템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러닝메이트로 같이 뛴 사람이 뭐 대통령, 부통령에 취임해서 네. 대통령 거리시에 부통령이 승계받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황 위원장의 설명대로 하면 서로 경쟁했던 사람, 예. 대척점에 섰던 사람 중에 2등한 사람이 부대표 내지는 수석 최고위원 네. 자격으로 대표의 거리시에 승계하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유승민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당권 주자들이 이 제도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아니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네. 예전같이 집단 지도 체제로 해서 다 출마를 해서 1등부터 뭐 등수 최고위원. 안에까지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분리 선출을 하면서 네. 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출마를 해서 분리 선출하면서 대표 선거에서 2등한 사람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는 뭔지 이게 보니까 국힘 전당대회에 소위 친윤 지도부가 안 들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데 차선책으로 뭔가 보완책을 만들어 놓긴 놔야 되는데 집단 지도 체제도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등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막 그런 거를 계산해 갖고 알겠습니다. 이상한 시스템을 구하는 것 같아요. 예.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요. 뭐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알겠습니다.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정관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